화장실 문 뒤에서 숨죽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안에 무조건 끝내야 돼. 어머니만 차에 태우면 다 끝나는 거야. 그 순간 제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읍내 시장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 화장실 변기 뚜껑에 올라서서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은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준비 다 됐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굵고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요. 차는 뒷문에 대기하고 있고 서류는 다 준비했어요. 또 다른 남자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목소리도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르신이 저항하시면 어떡합니까?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진정제 준비했잖아요. 주사 한 대 놓으면 순해져요. 그리고 어차피 치매 환자로 서류 다 만들어놨으니까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믿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물었습니다. 요양원 측에는 연락했죠? 이미 얘기 다 됐어요. 오늘 오후 4시까지 입소시키면 돼요. 입소비는 어머니 통장에서 빼면 되고 석 달치 선납하면 1,000,000원이래요. 집은요? 부동산에 이미 매물 나갔어요. 중개사 말로는 한 달 안에 팔린대요. 이 동네 시세로 2억은 받을 거예요. 두 번째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몫은? 며느리의 대답이 냉정했습니다. 약속대로 10%씩 드릴게요. 2,000,000원씩. 깨끗하게 처리만 해주시면요. 걱정 마세요. 이런 일 한두 번 아니에요. 어르신들 요양원 모시는 거 전문이라니까요. 첫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족들이 문제 삼으면요? 며느리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누가 있어요? 저희 남편이랑 저밖에 없어요. 남편도 이미 동의했고, 치매 진단서도 있고, 요양원 입소 동의서에 본인 도장도 다 찍혔어요. 법적으로 완벽해요. 그럼 어르신 통장은? 이미 제 명의로 출금 권한 넘어왔어요. 어제 은행에서 최종 확인받았어요. 오늘만 넘기면 어머니 돈은 다 제 거예요. 두 번째 남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어르신이 은행에 신고 안 하실까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요양원에 넣는 거잖아요. 일단 들어가시면 나올 수 없어요. 치매 환자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병원에서 진정제 계속 맞으면 정말 치매처럼 되고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어머니 지금 화장실 들어가신 지 5분 됐어요. 곧 나오실 거예요. 나오시면 바로 양쪽에서 팔 잡고 뒷문으로 모셔요. 차까지는 10초면 돼요. 주사는요? 차 안에서 놓으세요. 어차피 밀폐된 공간이니까 소리 질러도 안 들려요. 주사 맞으면 3분 안에 기절하고 그럼 요양원까지 조용히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남자가 확인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문제 없어요. 돈 받았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치매 증상이라고 하면 돼요. 가족이 모시러 온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보호자 동의서는요? 여기 다 있어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벽하네요. 그럼 어르신 나오시면 바로 시작할까요? 네. 근데 절대 다치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부드럽게 모시는 것처럼 해요. 알겠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화장실 입구 쪽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기 위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 칸막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밖으로 나가면 바로 잡힐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청소도구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칸막이 밑으로 걸레질하는 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들리시면 발로 바닥 2번 두드려 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2번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들었어요. 밖에 남자 둘이 문 양쪽에서 지키고 있어요. 차에 강제로 태우려는 것 같아요. 지금 나가시면 바로 잡혀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 말 잘 듣고 따라하세요. 제가 지금 청소 수레를 제일 안쪽 칸 앞에 댈 거예요. 할머니는 그 칸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알아들으셨으면 다시 2번 두드려 주세요. 저는 다시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청소 수레가 움직였습니다. 제 칸 앞을 지나 제일 안쪽 칸 앞에 멈췄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쪽 칸으로 옮겼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제 말 잘 들으세요. 저기 창문 보이시죠? 작지만 할머니가 빠져나가실 수 있어요. 밖은 주차장이에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시장 뒤편이고 사람들 많아요.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았습니다. 72살의 저 창문을 어떻게 해? 청소 아주머니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청소 수레 밟고 올라가세요. 제가 받쳐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 밖에 나가시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도망치세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경찰서로 가세요. 무조건 경찰서예요. 알겠죠? 고맙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소리 들려요. 어서 올라가세요. 저 사람들 곧 확인하러 올 거예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청소 수레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래에서 수레를 잡아줬습니다. 창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좁았지만 몸을 비틀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요. 거기 청소하는 사람. 네. 아내 할머니 한 분 계신데 아직 안 나오셨어요. 아, 네. 아직 계세요. 화장실에서 떨어지셨나 봐요. 도와드리고 있어요. 빨리 좀 해요. 우리 시간 없어요. 네. 금방이에요. 아주머니가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지금이에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창문 밖으로 몸을 밀어냈습니다. 좁은 창문이 어깨를 긁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밑으로 떨어지며 무릎을 다쳤지만 일어났습니다. 주차장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뛰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 뒤편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기 간다! 잡아!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과일 가게, 채소 가게, 생선 가게. 익숙한 장터였습니다. 단골 김 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왜 그렇게 뛰어? 택시 좀 불러주세요. 김 사장이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경찰서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서 벗어난 후였습니다. 그날을 이해하려면 석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월 말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70둘의 나이로 바닷가 읍내에서 방건조 생선을 파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준호와 며느리 은경이는 같은 읍내에서 조그만 도소매상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상냥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습니다. 저도 그 아이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3월 초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안경을 찾는데 평소 두던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뒤져 서랍 구석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안경을 베갯머리 작은 통에 넣어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안경을 쓰고 신문을 폈는데 글자가 번졌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드니 눈도 나빠지나 보다 싶었습니다. 며칠 뒤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갑이 냉장고 채소 칸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왜 지갑을 냉장고에 넣었을까요? 일주일 뒤에는 도장이 신발장에서 나왔습니다. 통장은 화장실 세면대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이상했지만 나이가 들면 다 그런가 싶었습니다. 3월 둘째 주 장에 나갔습니다. 단골 김 사장이 가격표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분명 제가 5,000원이라고 쓴 것 같은데 10,000원으로 써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60평생 장사하면서 이런 실수는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계산이 틀렸습니다. 거스름돈을 잘못 줬습니다. 손님이 되레 알려줬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냐고 물었습니다. 장에서 손님들한테 계산을 잘못했다는 소문이 났다고 다들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걱정돼서 그런다고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다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왠지 차가운 것 같았습니다. 3월 말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 검진에 안 왔냐고 분명 예약했는데 저는 그런 예약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은 직접 전화해서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했다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4월 초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하려고 밥솥을 열었는데 물만 있고 쌀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와 상황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도 이러셨고 쌀 안 넣으시고 물만 부으셨다고, 자기가 확인하러 와서 쌀 넣어드렸다고. 그저께는 냉장고에 지갑을 넣으셨고 그끄저께는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나?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너무 이상하다고. 4월 중순 장날이었습니다. 단골 박 사장이 지난주에 왜 안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나왔다고 했지만 박 사장은 아침 일찍 3번이나 왔는데 안 계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단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목요일에 생선 따로 남겨달라고 약속했는데 1시간이나 기다렸지만 안 계셨다고. 저는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안했습니다. 정말 제가 깜빡한 걸까?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러는 걸까?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병원 가봐야 한다고, 치매 초기 증상 같다고. 저는 부인했지만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걱정돼서 그런다고, 혼자 사시는데 큰일 나면 어떡하냐고.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장사도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실수도 많고 손님들 불평도 나온다고. 그리고 이 집도 너무 크니까 작은 곳으로 옮기면 어떠냐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같은 거 자기들이 관리해드리겠다고. 어머니가 자꾸 잃어버리시니까. 그 말에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아직 멀쩡하다고.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더 힘드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안경을 탁자 위에 두고 그 옆에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안경이 탁자 위에 있다고 오전 8시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장에 나갔다가 점심때 돌아왔습니다. 안경이 없었습니다. 종이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뒤져 안경을 찾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과 비교해 봤습니다. 분명 제가 탁자 위에 두고 갔었습니다. 누가 옮긴 걸까? 며느리와 아들만 집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안경을 들고 안경점에 갔습니다. 도수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경점 주인이 기계로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안경이 맞냐고 왼쪽 렌즈 도수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안경테도 비슷하긴 한데 코받침 모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제 것은 둥근 모양인데 이건 네모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경이 바뀌었다는 건 누군가 일부러 바꿔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일까? 아들일까? 그날 밤부터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책을 사서 아침에 일어나면 물건들의 위치를 적었습니다. 안경, 지갑, 통장, 도장, 모두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틀 뒤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아침에 분명 찍어둔 사진과 실제 위치가 달랐습니다. 지갑이 서랍에서 신발장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오전 10시에 왔습니다. 제가 장에 나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집에 남아 방 안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안경을 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었지만 나서지 않았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 저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4월 20일 오전 10시 며느리가 물건을 옮김. 5월 초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복지관 정 선생님을 우연히 장터에서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지난주에 복지관에 와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제 증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각한 기억력 감퇴, 방향 감각 상실, 계산 능력 저하, 환각 증세, 의심, 일상생활 불가능, 치매 정밀 검사 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며느리가 제 모르게 상담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병원에 데려가야 하냐고 물었다고. 선생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엔 제가 정정하다고, 며느리 말이랑 너무 달라서 이상했다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과장님을 불러왔습니다. 상담실에서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통장 위임 관련해서 신청한 게 있냐고.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명의로 출금 위임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 며느리 명의로 사흘 뒤면 발효된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장님이 도장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진짜 같은데 미묘하게 다르다고, 복제된 도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리고 다른 은행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체국에 갔습니다. 거기도 비슷했습니다. 지난달에 인출이 3번 있었는데 제가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언제 신분증을 복사했을까? 아, 맞다. 지난달에 며느리가 복지관 서류 때문에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잠깐 빌려달라고. 그때 복사했구나.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수산협동조합으로 갔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최 선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심각하다고 경찰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배가 저를 경찰서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경찰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바뀐 안경, 옮겨진 물건들, 가짜 도장, 무단 인출, 복지관 서류, 제가 기록한 공책, 사진들, 은행 서류, 복지관 서류, 안경점 확인서 모두 꺼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단순 가족 간 갈등이 아니라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빨리 확인해 봐야 한다고 요양원 관련 서류나 부동산 매물 같은 것도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1시간 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요양원과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저를 입소시키기로, 그리고 제 집도 이미 부동산의 매물로 나갔다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도 위조했다고 동네 의원 이름으로 나왔는데 확인해 보니 그 의사는 그런 진단서 발급한 적 없다고. 며느리가 저를 강제로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집을 팔아서 재산을 가져가려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오후 2시라고 며느리가 4시에 저를 입소시키려 했다면 바로 그때 다른 경찰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며느리가 지금 시장에서 저를 찾고 있다고, 남자 2명이랑 같이. 경찰관이 저를 봤습니다. 오늘 시장 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도망쳐 나온 것, 청소 아주머니, 창문, 택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 주사, 진정제, 차에 태운다는 말. 경찰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강금 미수라고 지금 바로 체포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차 세대가 시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며느리와 2 남자는 여전히 시장에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가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찾고 있는데 치매가 있어서 자꾸 길을 잃는다고. 경찰관이 차갑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냐고 물었지만 경찰관은 조사가 있다고만 했습니다. 2 남자도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위조된 도장, 무단 인출 기록, 요양원 계약서, 치매 진단서, 부동산 매물 서류.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어르신을 강제로 요양원에 입소시키려 했느냐고. 남자 2명 고용해서 진정제까지 준비했느냐고.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화장실 청소 아주머니가 녹음한 대화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만 차에 태우면 다 끝난다는 말, 진정제 주사를 놓으면 순해진다는 말, 치매 환자로 서류를 만들어놨다는 말, 요양원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범죄라고. 강금 미수, 재산 강탈 기도, 서류 위조, 사문서 위조, 신분증 위조 사용. 죄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다른 조사실에서는 아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행동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묻자 3달 전부터라고.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경찰관은 빚이 많으면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별실에서 저는 유리창 너머로 조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10년을 딸처럼 믿었던 며느리, 40년을 키운 아들. 가슴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경찰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고소하겠냐고. 며느리와 아들이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발이라고. 아들도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안경을 바꾸고 물건을 옮기고 내가 내 정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집을 팔고 돈을 다 가져가려 했다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겠냐고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진정제 맞으면서 정말 치매 환자처럼 되고 그렇게 외롭게 죽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자기들이 미쳤었다고, 돈에 눈이 멀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구나. 내 마누라가 내 엄마한테 이러는 걸. 혼자 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생선 팔아서 널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엄마를.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고소하겠냐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는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이제 당신들은 남이라고. 한 달 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김은경은 6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뀐 안경, 옮겨진 물건들, 위조된 서류들이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을 도수가 다른 것으로 교체해 시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물건을 일부러 이상한 곳에 숨겨 피해자가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명의로 가짜 도장을 만들어 1,2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으며 요양원 입소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틀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녹음된 며느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만 차에 태우면 다 끝난다는 말, 진정제 주사 한 대 놓으면 순해진다는 말, 요양원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말.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요양원에 감금하고 피해자의 집을 팔아 전 재산을 가로채려 했고 이는 명백한 감금 미수, 재산 강탈 기도, 노인 학대입니다.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3천만 원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이런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6개월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이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화장실 청소 아주머니가 증언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들었고 피고인이 어머니를 차에 태워서 진정제를 놓는다. 요양원에 넣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안경점 주인도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안경은 도수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누군가 일부러 교체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도수가 안 맞는 안경을 쓰면 어지럽고 사물이 흐려 보인다고 했습니다. 농협 과장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찾아와서 피해자를 요양원에 입소시킬 거니까 통장 관리 권한을 넘기라고 했고 위조된 도장과 서류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직원 2명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자기들을 고용했고 어르신을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면 2천만 원씩 주겠다.
어르신이 저항하면 진정제를 놓으라고 했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계속 약을 먹여서 조용하게 만들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복지관 김 선생님도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찾아와서 어르신이 심각한 치매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직접 어르신을 검진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같은 나이대보다 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며느리와 아들의 죄상이 명확해졌습니다.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아들도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는 잘못했다고.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피해자께서 하실 말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버텼습니다. 말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10년 동안 믿고 며느리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아들은 남편 없이 혼자서 키워 저에겐 세상 전부와 같았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에 눈이 멀어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려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상해지고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질 만큼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쓰면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고 물건이 자꾸 없어지고 제가 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인가 하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고 며느리가 만든 거짓이었다고 저를 요양원에 가두고 집을 팔고 돈을 빼앗으려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들은 저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칼로 찌르지는 않았지만 제 정신을 죽이고 제 삶을 빼앗고 요양원에 갇혀서 진정제를 맞으며 살다가 외롭게 죽어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용서해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 장터 단골들, 기자들까지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은경은 6개월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떨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을 바꿔 시력을 흐리게 만들고 물건을 옮겨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조작했으며 가짜 도장을 만들어 재산을 훔쳤다고.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강제로 요양원에 감금하려 했으며 진정제를 사용해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려 했다. 이는 계획적인 범죄이며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은경에게 징역 5년을.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판사가 아들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부인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공모했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로 평생 피고인을 키우기 위해 희생하신 분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판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며느리가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니 복지관 김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고, 이제 평안하게 사실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아주머니도 와 있었습니다.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이라고. 그때 아니었으면. 아주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용기 낸 거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서는 집이 편안했습니다. 열쇠도 바꾸고 도장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차가 입에 맞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을 필요는 없다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의심하고 기록하고 사진 찍고 도움을 청하라고.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무섭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경찰, 복지관, 법원 다 우리 편이라고. 도와줄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12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기들도 신고하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하나 상담해 드렸습니다. 경찰서는 어떻게 가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는 어떻게 구하는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사연이 방송에 나갔습니다. 전국 방송이었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복지관이 상담 전화를 받느라 정신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43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가족에게 학대받던 노인들이었습니다. 법원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제 용기가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이 되었다고. 장터에서는 여전히 생선을 팔았습니다. 단골들이 반겼습니다. 방송 봤다고, 대단했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산다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읽지 않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역시 읽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쩌면 평생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노인 권리 지킴이 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13명의 어르신을 도왔다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상을 받고 돌아서니 제가 도왔던 어르신들이 서 있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덕분에 재산 되찾았다고, 덕분에 용기 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찾아뵙고 싶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아들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다시 만나야 할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도 출소했습니다. 둘이서 함께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말했습니다. 돌아가라고. 당신들을 볼 준비가 안 됐다고. 며느리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들 일이라고, 나는 내 삶을 살 거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둘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장터에서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77살이 됐지만 건강합니다. 복지관에서 매주 강연을 합니다. 경찰서, 법원, 학교에도 갑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후 273명이 용기를 내어 신고했습니다. 모두 가족에게 학대받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중 211명이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97명은 가해자가 처벌받았습니다. 어제는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들한테서 5천만 원 되찾았다고, 다 제 덕분이라고. 오늘은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습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며느리와 아들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아직은 만날 생각이 없다고, 언젠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용서하실 생각은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다고, 어쩌면 평생 못할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물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어떤 잘못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어르신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도움을 청하라고. 경찰, 복지관, 법원, 다 여러분 편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참지 말고, 잘못은 잘못이고, 용기 내라고. 첫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 다음은 한결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77년을 살았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며느리에게 배신당했고, 아들과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들, 장터 단골들, 청소 아주머니, 그리고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은 273명의 어르신들. 그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집에 들어와 벽에 걸린 상장들을 봤습니다. 그 옆에 제가 쓴 글귀가 있었습니다. 도움은 묻는 데서 시작되고, 용기는 첫걸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법은 당신 편입니다. 며느리는 교도소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아들은 3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삽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